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이분들을 믿으시면 안 됩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미국과 한국에서 인플레 우려가 커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에서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6%까지 치솟았고요. 대한민국도 2.3% 수준으로 올라갔습니다. 물가 인상 압력이 점점 커지는 게 보이고 있어요. 자, 여전히 한국은행과 패드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요. 이준환은행 총재, 통화정책 기조 서둘러 조정할 상황 아니다. 왜? 인플레가 일시적이기 때문에. 제롬 파월 의장도 똑같습니다. 최근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다면서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고수를 했죠. 자, 왜 그랬을까요? 자, 기본적으로 작년에 저유가, 저물가의 영향을 받아서 일시적으로 물가가 올라간 것이다. 하지만 통화정책 변화를 위한 지속적인 상승 압력과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자, 이 일시적인 물가 상승률만으로는 통화정책 방향을 바꾸지는 않겠다 언급을 한 거죠. 자, 왜 이런 생각을 하는지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일시적 인플레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노동시장과 많이 연결을 하거든요. 자, 왜냐면은, 자, 식량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라서 어떤 식당에서 비용 증가 압력이 커졌다고 보겠습니다. 자, 그럼 식당 운영자는 고민을 하겠죠. 야, 밥값을 올릴까? 자, 그런데 지금 경제가 너무 안 좋아서 실업자가 너무 많이 늘어났습니다. 자, 실업자가 늘어나서 올린 밥값의 저항이 커지고 매출이 감소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못 올리겠다 이거죠. 자, 이것이 노동시장이 안 좋은 환경에서 물가 상승 압력이 상대적으로 약할 거라 보는 이제 인식입니다. 자, 이것은 과거에 금융위기 이후에 느린 고용이 장기 저물가를 불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 실업률 회복이 굉장히 오랜 시간이 소요됐거든요. 이 시기에 상대적으로 저물가가 나타났다는 것을 이제 근거로 들고 있는 거죠. 자, 여전히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대면 서비스 업종 종사자의 직장 복귀가 늦어지고 있다. 그러면서 실업률이 높게 형성되고 있고 일시적인 수요 회복도 이것 때문에 한계가 보일 것이다. 그러면 물가 상승이 잠깐 치솟다가 하반기부터는 안정되겠네. 게다가 농산물 불안이 하반기에 해소되면 더욱더 상승 압력은 낮아질 것이다. 한국은행에서 그렇게 봤고요. 미국에서는 부양책에 따른 현금 지급의 효과가 하반기쯤엔 반감되지 않겠냐. 왜? 노동시장이 본격적으로 회복이 안 됐으니까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 말 그대로 믿어도 될까요? 야, 중앙은행 말 안 들으면 누구 말 듣냐? 너 괜히 공포 조정하는 거 아니야? 공포 조정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노동시장과 물가를 연계하는 부분은요, 커다란 오류가 있습니다. 자, 아까 사례를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밥값 올릴까 말까 고민했던 식당 운영자는요, 밥값을 올 수 있는 두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손님들의 소득이 올라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때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전체 물가가 일시에 올라가면서 밥값 상승을 당연하게 받아들일 경우가 있다는 거죠. 식당에 딱 왔는데 밥값이 올랐어요. 자, 그걸 보고 나서 반감을 가지는 게 아니라, 여기도 올랐네? 물가 진짜 많이 오른다면서, 그냥 이 식당을 이용하는 경우죠. 그래서 실업률 개선이나 근로소득 향상에 따른 물가 상승보다 원자재 가격 상승이 더 빠르고 큰 영향을 준다는 부분입니다. 자, 이것은 KDI에서도 나왔어요. 물가 상승 주범은 유가다. 하반기에도 상승을 이끌 것이다. 왜? 유가 흐름에 따라서 생산자 물가가 변화되고 생산자 물가가 소비자 물가 지수와 연관이 된다는 부분이죠. 그런데 작년에 워낙 저유가가 심했고 지금 유가가 계속 우상향하는 분위기 때문에 앞으로도 물가가 하락하기, 일시적인 상승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부분이죠. 게다가 지금 에너지 원자재뿐만 아니라 금속 원자재, 식량 원자재 가격이 너무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점점 심각해지는 지경까지 이르렀는데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구조적 인플레가 오고 있다. 그래서 일시적 인플레라는 주장은 무시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과거 원자재 슈퍼사이클 당시에 미국 CPI 볼까요? 이 당시에 미국 실업률 굉장히 높은 상황이었죠. 8%, 9% 이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원자재 슈퍼사이클에 과연 이 실업률이 낮아서 물가 상승률이 낮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 4% 가까이 올라가요. 미국 실업률은 9%대였지만 2011년 물가는 3% 후반까지 기록됐다는 거죠. 실업률과 연계시키는 건 너무 이제 교과서적인 이야기고 실질적으로 원자재 가격 변화와 밀접하게 봐야 된다는 부분이죠. 자, 미국과 한국은 왜 물가 급등 시기에 통화 정책이 다르게 갔을까요? 대한민국은 5차례나 기준금리를 인상을 했고요. 미국은 제로금리를 유지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금리 인상 충족 조건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한국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과 GDP 성장률을 보고 기준금리 인상 조건을 따진다, 물가가 우선시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미국은 달라요. 근원 개인 소비 지출 상승률과 더불어서 고용 지표를 보는데 이 물가보다 고용 지표를 우선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자재 가격 변화에 한국중앙은행이 더 예민하게 반응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그 기준금리를 더 먼저 그리고 더 많이 올렸다는 부분이죠. 자, 실제 미국은요, 물가 상승률이 아닌 실업률이 5%가 깨진 이후에 통화정책 변화를 달성합니다. 그래서 2015년 11월 지표가 5%를 달성하게 되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첫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업률이 4% 중반으로 안착된 이후에는요, 급속히 금리를 올리게 됐다는 부분이죠. 물가보다 고용지표 우선화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나타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잠깐 정리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국은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률 기준으로 금리 인상을 결정하는데 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원자재 가격 변화에 예민하게 받아들인다. 그런데 원자재 슈퍼사이클이 왔네. 그래서 원자재 슈퍼사이클의 영향을 받아서 높은 물가 상승세가 동반되며 예상보다 빠르고 지속적인 금리 인상과 연결될 것인데, 자, 그럼 미국은 어떻게 할 것인가? 완전 고용 상태가 도달되기 전까지는 적극적인 금리 인상은 안 할 것이다. 자, 그런데 여기서 좀 변수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미국 고용지표가요, 예상치에 깨고 쇼크 수준이 나왔어요. 미국 실업률 3월 달에 6%였거든요. 자, 그래서 4월에 경제 좋아지니까 5.8% 떨어질 줄 알았는데 6.1% 나왔고요. 미국 비농업 고용지수가 한 100만 명 정도 고용될 줄 알았는데 26만 6천 명이네. 생각보다 턱없이 낮게 나타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서 야, 고용지표가 낮게 나오니까 야, 이거 긴축 못하겠다 싶으니까 달러 약세를 불렀고요. 원달러 환율이 8원 하락하게 됩니다. 게다가 이런 효과와 더불어서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어요. 자, 그럼 미국은 이제 내년 금리 인상 물 건너 간 건가요? 실업률이 오히려 늘었는데 무슨 긴축을 나서겠냐?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강해지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왜 갑자기 실업률이 늘었는지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일단 미국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4월부터 다시 늘어났거든요. 3월 달에 4만 명 수준까지 낮아졌는데 어이구 4월 되니까 8만 명까지 올라가게 되네. 자, 그럼 고용주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종업원 고용 못한다. 왜? 다시 봉쇄되면 고정비가 늘어나는데 어떻게 고용하겠냐? 자, 이것이 아무래도 노동시장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고요. 자, 게다가 노동보다 실업수당을 통해 생활을 유지하는 실업자들이 크게 늘어났다는 부분입니다. 왜? 실업수당을 많이 주고 있거든요. 지금 어느 정도 주냐? 주정부에서 500에서 600달러 주고요. 연방정부에서 300달러. 그래서 총 주당 800에서 900달러의 실업수당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9월 6일까지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뒤에 연장을 했죠. 자, 그러다 보니까 대면 서비스업의 고용 증가에 저해 요소로 작용을 했다는 겁니다. 자, 실업률 증가 부분은요, 일시적인 현상으로 봐야 됩니다. 백신 접종과 동시에 대면 서비스업의 고용 증가로 이어질 거예요. 지금 미국의 1회 접종률이 45.2%, 그리고 접종 완료율이 33.7%입니다. 이 추세가 이어지면 제가 볼 때는 7월 달에 집단 면역 형성에는 무리 없이 달성될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래서 이런 미국 경제는 앞으로도 나빠질 가능성이 적고요. 제니 옐런 재무부 장관의 전망대로 내년쯤 되면 완전 고용 달성하게 될 것이고 통화 정책에도 중대한 변화가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아직도 과거에 금융위기처럼 장기간 높은 실업률이 될 거라 좀 기대하면 안 되는 부분이고요. 과거와 비교해서 금리 인상도 늦춰질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거대한 인플레가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플레는요, 일시적인 물가 상승률이 아니라 지속적인 물가 상승률을 부를 가능성이 크다는 부분이죠. 게다가 이런 물가 불안은요, 급격한 금리 인상 가능성을 높인다는 부분입니다. 자, 이런 급격한 금리 인상은 결국에는 부동산 시장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겁니다. 게다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저금리의 장기화를 믿고 최대한 신용을 확보해서 부동산에 투자한 상황인데, 이런 부동산이 제일 먼저 그리고 제일 크게
타격을 받는다는 부분입니다. 매매 시장, 전세 시장 동시에 타격을 받을 겁니다. 물론 지금 주택을 사면서 일정 부분의 수익률을 당분간 보실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은요, 내가 바로 산다고 팔 수 있는 주식 같은 상품이 아닙니다. 최소 2년 이상 봐야 되는 부분인데 2년 뒤에는 어떤 환경이 펼쳐질지 모르는 겁니다. 제발 욕심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자, 최근 저희 영상에서 물가 불안과 관련된 영상 많이 올려드리는 거 보셨을 겁니다. 그만큼 부동산 시장이 중요한 내용이다. 꼭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